자, 봅시다. 여러분 109페이지에 삼국의 대외 항쟁 보시면 되겠죠? 대외 항쟁과 통일, 이제 삼국 통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삼국의 대외 관계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까지, 중국의 나라들까지도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4세기 백제 전성기에서는 보시면 백제와 외는 뭐 원래 절친이고, 백제가 전성기니까 나머지 두 나라가 동맹 관계를 맺는 거죠. 이렇게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고구려 전성기니까 반대로 나머지 두 나라와 동맹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신라와 백제의 나제 동맹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나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자, 그리고 고구려는 남북조 모두와 교류했다고 했고, 자, 백제는 어디하고만? 남조하고만 교류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같이 언급되어 있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6세기 신라 전성기는 그럼 이제 여제 동맹이겠죠. 그치? 그래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그리고 신라, 수 이렇게. 그래서 고구려, 백제가 한 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수나라. 그래서 앞에서 뭐 걸사표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리고 7세기로 넘어가면 삼국 통일기에는 여기서 당으로만 바뀌었죠. 네, 똑같은데 당으로만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형성, 이런 어떤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관계를 제가 지금 이 표에서는 지금 적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재에는 뭐 5호 16국의 분열기를 이용했다. 자, 5호 16국이라는 건, 자, 5개의 민족이 16개의 나라를 세운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딱 들어도 되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청 중국이 분열되어 있었던 시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중국의 분열기를 이용해서 이제 고구려는 성장한 거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세기는 남북조로 분열되어 있었던 거 아까 설명했고, 그 남북조를 누가 통일했냐면 수가 통일했고, 네, 그런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우리 지금 여러분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그래서 이 지도에 보시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자, 지금이 언제냐면, 지금 언제냐면 6세기 말에서 7세기 사이에요. 요 시기에 요 동아시아의 정세는 남북 세력과 그리고 동서 세력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남북 세력이라고 해서 돌궐, 고구려, 백제, 외 이렇게 연결되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라랑 수당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으로 나눠져 있다. 자,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기억하면 돼요? 남북 세력이 누구누구냐? 동서 세력이 누구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걸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일단 수나라와 당연히 고구려가 경쟁 관계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 수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과 고구려가 또 절친 관계를 맺었고요. 신라가 전성기니까 나머지 두 나라 동맹인 건 당연하고, 그리고 백제와 원래 전통적으로 친했던 나라가 일본이니까 이런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약간 열십자처럼 생겼죠. 십자. 그래서 이거를 십자형 외교라고 하기도 했어요. 요즘은 많이 쓰는 표현은 아닌데 예전에는 그렇게 부르기도 했었죠. 그래서 자, 일단 시기 6세기 말에서 7세기구나.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수나라하고도 전쟁을 하고 당나라하고도 전쟁을 하니까 그 전쟁을 한번 볼 건데, 일단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수와의 전쟁. 그래서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 여수전쟁이라고 하기도 해요. 고구려와 수와의 전쟁. 자, 그럼 살펴볼까요? 일단 배경. 자, 배경은 수가 남북조를 통일했어요. 자, 그러니까 분열되어 있던 나라를 통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제일 잘 나간다 이거겠죠. 수나라 입장에서는. 그런데 수나라가 생기기 전에 잘 나가던 나라가 어디예요? 고구려잖아. 그러니까 고구려가 이런 거지. 고구려가 센지 수가 센지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지금 간보고 있는 거야. 그게 바로 이 상황이다. 그래서 수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나서 계속 고구려를 압박을 해요. 근데 고구려 이제 참다가 에라 모르겠다.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고구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게 되고, 자,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수가 쳐들어오겠죠? 네, 수가 쳐들어오는. 그래서 수 문제의 침입이에요. 이 문제는 뭐 황제 명칭이겠죠? 수 문제가 쳐들어오게 되고, 수가 30만 대군을 끌고 쳐들어와요. 자, 그런데 이때 고구려가 또 잘 막아내게 되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식량이라든가 이런 걸 조달을 잘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이제 수나라 군대는 이제 물러가게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막 전면적인 전쟁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이제 살짝 한번 서로 간을 본 거죠. 그 다음에 대대적으로 쳐들어온 게 바로 수양제. 수양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여러분이 알아듣는 표현을 하면 좀 센케야, 센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되는 과정도 약간 좀 이렇게 자신의 측근들을 좀 제거하면서 이렇게 또 왕이 된 좀 센케거든요. 그러니까 고구려한테 당했었지. 이제 내가 복수. 그러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수양제가 군대를 끌고 오는데 아까는 30만 대군이었잖아요. 이제는 113만의 군대를 끌고 와요. 사실 113만 하면 우리는 숫자니까 와닿지 않죠. 130만이나 113만이나 우리는 사실 그냥 숫자가 크다. 이거밖에는 사실 잘 모르잖아요. 수원시의 인구가 120만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수원시 전체 인구를 끌고 쳐들어온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볼 정도로 엄청난. 여기 인구는 제가 몇 만인지 몰라가지고 제가 쓰지 못했는데 나중에 물어봐야겠네. 자, 어쨌든 그 정도의 군대를 끌고 군인만 그 정도니까 이 정도니까 이제 나머지 뭐 노무자들이나 뭐 이렇게 식량 같은 거 싣고 오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엄청난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자, 웬걸 여기서 막힌 거예요. 말하자면 국경을 넘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국경에서 고구려의 반격으로 막혀버린 거야. 그러자 30만의 별동대를 따로 뽑아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특수부대를 따로 뽑아서 수도를 공략하기로 한 거예요. 즉 내륙을 공격하기로 한 거죠. 자, 이 30만의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우중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중문과 을지문덕이, 고구려에서는 을지문덕이 서로 전투를 벌이게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중문이랑 을지문덕이랑 물론 이제 마지막엔 우리가 이겼다는 거 알고 있지만 처음에는 우중문이 계속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고 그럼 이기면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고 계속 내륙으로 따라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을지문덕이 우중문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편지를 딱 보내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여수장 우중문시. 자, 수나라 장군이 우중문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수장 우중문시를 딱 보내고 이걸 딱 받고 생각난 거예요. 이거 함정이네? 나중에서 이제 깨달은 거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을지문덕이 딱 미리 이제 쳐놓은 거죠. 말하자면. 미리 딱 이제 방법을 마련해 놓은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30만의 군대가 정말 어이없이 거의 전멸을 당하다시피 했는데 이때 살아나간 사람의 숫자가 2,700명이라고 하니까 29만 7천 명이 다 죽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거는 왜 우리 100만 대군 하면 진짜 100만 명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많은 군대다라는 어떤 그런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건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기록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군사들을 다 무찌르고 우리가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수양제, 저 센케가 얼마나 짜증났겠어. 그래서 한 두어 번 더 쳐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3차 침입, 4차 침입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두 번 다 실패를 거두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고 요거는 지금 여러분 거기 나와 있는 요 시예요. 내용이 이런 거죠. 신묘한 계책은 하늘의 이치를 궁고했고 기묘한 계획은 땅의 이치를 통달했구나. 적당히 이겼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만족함을 알면 그만둬라. 이 바보야. 그래서 이거 항정이 아니죠. 이런 걸 이제 알려주는 그런 편지였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자,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국경선인데 이 국경선이 다 막혀서 수나라 군대가 뚫지를 못했다. 그래서 30만의 별동대를 따라 보냈는데 이 별동대가 이 살수에서 막아내게 되거든요. 살수가 지금의 청천강이에요. 여러분 지도에 나오는 청천강에서 잘 막아내었다. 이게 바로 살수대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나라는 망했어요. 그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어디? 당. 수나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 한 35년 만에 금방 망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나라 한 번 생기면 한 최소한 500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금방 나라들이 많이 바뀌고 하니까 자, 어쨌든
그 다음 전쟁으로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당과의 전쟁이죠. 자, 그럼 이제 당이랑은 또 왜 싸웠냐? 수하고는 앞에서 우리가 먼저 공격했잖아요. 근데 이때는 왜 싸웠지? 자, 당이 팽창 정책을 실시했고 특히 당나라의 센케는 당태종이에요. 이 사람이 또 약간 좀 무서운 사람이야. 그래서 자, 건국 초기에는 좀 괜찮았는데 당태종이 왕이 되면서 이제 우리랑 좀 사이가 벌어지면서 좀 부딪히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얘네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대비는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천리장성이에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면 110페이지에 성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나와 있죠? 자, 천리장성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그러니까 그 요서와 요동 경계로 해서 비석이 딱 그 성이 쌓여지죠. 자,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고 이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책임을 맡았던 사람이 연개소문인데 이 연개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게 되죠. 정변, 쿠데타. 쿠데타라는 건 불법적 방법으로 정권을 차지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왕을 쫓아내고 내가 수상이 되면서 허수아비 왕을 하나 앉혀놓은 이게 이제 정변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영유왕을 제거하고 보장왕을 앉혀놓으면서 나는 스스로 대망리지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면서 자 이제 내 맘대로 막 독재 정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정책 중에서 당나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세게 나가는 역시 연개소문도 세게 나가는 정책을 실시하다 보니까 열받은 당나라 쳐들어오죠. 그게 바로 이제 당과의 전쟁이죠.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끌고 쳐들어왔고요. 자, 근데 이번에는 문제는 뭐였냐면 아까 수나라에서는 국경선이 다 막히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막아냈잖아요. 문제는 이때는 이제 조금씩 국력이 빠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다 무너진 거예요. 요동성, 계모성, 괴감성이 다 차례로 함락이 되고 마지막에 이 성마저 무너지면 진짜 위험할 수 있어. 그게 마지막에 안시성이었어요. 그래서 안시성을 공격을 했었고 이 안시성은 이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막아낸 게 누구냐? 바로 양만춘. 양만춘이라는 사람이죠. 아마 안시성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오죠. 그래서 관민이 합심을 해서 막 성을 끝까지 지키잖아요. 사실 이 안시성이라는 성은 되게 조그만 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안시성에서 이제 원래는 평지에 성이 있고 산성이 있어요. 평지에 있는 성을 다 없애버리고 주민들은 다 산성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피난을 가서 여기서 버티는 거예요. 일단 성을 차지하고 있는 건 우리기 때문에 버티면 돼요. 이렇게 버티는 정책을 청야전술이라고 그래요. 그 청야전술을 실시해서 그러니까 당나라가 왔는데 이 조그만 성 하나를 무너뜨리지 못해가지고 며칠 동안이지 며칠이 뭐야 몇 달 동안 버틴 이제 옆에서 말하자면 진지를 구축하고 공격을 했죠. 자, 당나라는 요 옆에다가 토성을 쌓았어요. 흙으로 성을 쌓아서 이제 넘어가면 되니까 함락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토성이기 때문에 이 성을 쌓으면 어느 정도 쌓으면 무너지는 거지. 그럼 이제 병사들이 매몰돼서 죽고 그럼 이제 다시 또 토성을 쌓고 요거를 몇 번을 한 거지. 당나라에서. 그리고 이제 고구려 군대는 밤에 또 나와서 당군을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게릴라전을 펼쳤는데 요거에 못 당해낸 거예요. 그 엄청난 당군이 조그만 성 하나를 어떻게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약 60여일 만에 그냥 손 털고 돌아가 버린 거죠. 그게 바로 안시성 전투고 이 양만춘이라고 하는 사람 이름이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 적혀 있진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조선 후기에 쓰여진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우리도 그냥 아 양만춘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죠. 자 어쨌든 양만춘의 이 안시성 전투가 있죠. 자 결국에는 우리가 수나라도 무찌르고 당나라도 무찔러서 이제 잘 보존을 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러면 만약에 고구려가 수나라나 당나라한테 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한반도 전체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민족의 방파제 역할이다라고 표현해요. 방파제는 파도를 막는 제방, 즉 고구려가 민족을 잘 막아줬구나라고 하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국제전의 성격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이건 당연히 지금 수나라와 그리고 당나라와 그리고 고구려가 싸웠으니까 이거 뭐 말할 것도 없이 국제전이지. 그런데 중국에서는 요 전쟁들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건 내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전이라는 건 뭐예요? 나라 안에서 싸우는 거죠? 중국에서는 중앙정부인 수나라와 당나라와 지방정부인 고구려 사이의 전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 이제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나와 있죠. 2000년대 한 2007, 8, 9 그때쯤 2000년 이후에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만들어서 연구도 하고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북공정 프로젝트라는 거여서 이런 거는 뭐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이 중국이라는 나라의 영토 안에 있는 소수민족. 중국은 여러 개, 한 5, 6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중국 한족이 전체 인구의 한 8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는 한 50여 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 조선족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에서 주장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 소수민족의 역사도 전부 다 중국의 역사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나라 이제 같은 동포인 말하자면 민족인 조선족의 역사인 더군다나 중국 영토 안에 있었던 고구려나 발해의 역사도 전부 다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중국사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중국에서 그런 것에 대한 연구를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진지해 말하자면 장난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고 이것에 대한 실제로 증거들을 수집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전쟁들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전쟁이지 이거는 국제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구려나 발해도 다 중국의 역사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고 실제로 교과서에 중학교 한 2, 3학년쯤의 중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 왜곡하면 우리는 누구야? 누굴 떠올려? 일본 이렇게만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이런 식의 어떤 뭔지 각자 자기 주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지금도 이게 중단된 게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더 깊은 얘기들이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자세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시간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최종 목적이 또 따로 있고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여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 고구려는 우리 민족이고 이거는 국제전이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그냥 우리가 야 그런 말이 하지 마. 우리가 고구려는 우리 역사니까 이렇게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연구, 증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동북공정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현재 진행형이고 2007, 8, 9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이게 심각한 문제로 막 대두가 됐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 문제에도 출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게 나오긴 했지만 이제 요즘 들어서는 약간 관심이 좀 줄어들었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삼국 통일로 가도록 할 건데 지도를 먼저 보고 이 지도는 뭐 여기 지금 성들이 무너지고 여기 지금 부여성에서 비사성까지 여기 지금 천리장성이 쌓여져 있는 거 보이죠? 천리장성 한번 보시고 자, 이제 우리는 삼국통일로 갑시다. 자, 삼국통일에서는 미리 얘기하지만 시험에 뭐가 나오냐? 자, 전쟁이죠. 는 과정. 즉 순서 물어보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게 무슨 전쟁이든 삼국통일전쟁이든 6.25 전쟁이든 임진왜란이든 전쟁은 무조건 시험에 뭐 나온다? 과정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과정을 좀 체크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과정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연도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연도를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백제 멸망부터 갑시다. 자, 백제 나당 동맹이 일단 체결되죠. 당나라와 신라 사이에 동맹이 체결되고 김춘추와 당태종 사이에 이 당태종이 이 나당 동맹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까 안시성에서 지고 나간 지 몇 년 뒤예요. 그러니까 당태종은 지금 얼마나 고구려가 꼴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신라에서는 백제 멸망이 목적이었고 당나라에서는 고구려를 지금 혼내주고 싶잖아요. 이런 어떤 욕구가 딱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왕으로 하면은 진덕 여왕 때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자, 먼저 멸망한 나라가 백제죠. 그래서 김춘추의 소원대로 말을 그대로 백제를 먼저 멸망을 시키게 되죠. 자, 전쟁을 일으킨 건 김춘추가 왕이 됐죠. 무열왕 때부터 전쟁이 일어나서 이 무열왕은 실제로
삼국 통일을 일으켜서 백제 멸망까지 딱 보고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통일을 완성한 건 아니에요. 통일을 완성한 건 아들인 문무왕이 완성을 한 거고 나는 일단 백제를 멸망시켜야겠다. 딱 거기까지 보고 사망을 하죠. 실제로 복수하고 죽은 거지.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백제를 멸망시키는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 되게 유명한 전투가 바로 황산벌 전투죠. 자, 황산벌 전투는 누구랑 누구? 계백이랑 김유신이랑 맞서 싸우게 되죠. 황산벌은 지금의 한 논산쯤? 네, 그래서 계백과 김유신이 싸웠는데 계백의 5천의 결사대와 그리고 김유신의 5만의 군대가 맞붙었다고 하죠. 자, 이렇게 10배 정도의 엄청난 숫자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 먼저 승리를 하기 시작한 건 계백의 군대가 먼저 승리를 거두다가 나중에 화랑들이 또 사망을 하고 하는 거기에서 신라인들이 좀 기세가 올라가죠. 그래서 결국에는 황산벌 전투에서 김유신이 승리를 거두게 되고 계백은 전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사비성까지 그때 수도가 사비니까 사비성까지 밀고 들어간 거고 결국에는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백제가 그냥 멸망으로 끝난 건 아니죠. 부흥운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백제나 고구려가 워낙 또 오랜 기간 동안에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이기 때문에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죠. 이 부흥운동에서는 여러분이 사람 이름을 좀 구별하시면 돼요. 백제 부흥운동은 누구누구냐? 고구려 부흥운동은 누구누구냐? 이제 사람 이름을 좀 구별을 하는 게 일단 중요하죠. 자, 복신, 도침, 흑치상지, 지수신, 또는 부여풍, 부여풍이 왕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 임존성과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죠. 자,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 부흥운동은 실패를 하게 되죠. 왜냐면 이런 실패한 이유는 다 그런 거죠. 지도층의 내분이 있잖아요. 지들끼리 막 싸우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고 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백강 전투예요. 자, 백제와 절친이 어디? 일본. 그래서 일본이 도와주러 온 거죠. 자, 일본이 왜가 백제 부흥군을 지원해주러 백강은 아마도 한 금강하구쯤이라고 추측을 하는데 거기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우수군이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왔다가 결론은 실패. 역시 실패죠. 그래서 어쨌든 백강전투. 자,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전투는 일단 백제 멸망. 이 전투 백제 멸망이고 그 다음에 백강전투.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자, 넘어갑시다. 고구려 멸망으로 갈까요? 자, 백제는 660년에 멸망했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한 8년 텀이 있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고구려가 무너지게 되는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그 강력한 고구려가 어떻게 그렇게 금방 시간이 좀 있긴 했지만 무너지게 됐냐? 이것 때문이죠. 자, 일단 수나라와 당나라와 싸우느라고 힘이 다 빠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개소문이 죽고 나서 연개소문의 아들과 동생들 사이에 권력쟁탈전이 벌어졌는데 남생, 남산, 남건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의 아들들이에요. 근데 이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서로 권력쟁탈전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연정토라고 하는 동생도 또 그러면서 막 당으로 망명, 신라로 망명 막 난리 났어. 그래서 결국에는 다 찢어져 버리게 되고요. 자, 그래서 금방 또 평양성이 무너지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양성이 함락이 되면서 결국에는 멸망. 자, 요 시기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멸망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흥운동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흥운동, 사람 이름 구별하라고 했죠. 앞에서는 복신, 도침, 후치상지, 지수신, 왕자풍 이런 사람들이면 여기서는 건모잠, 안승, 고연무 그래서 한성과 오골성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운동이 전개가 되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역시 실패. 자, 그리고 신라의 지원.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게, 자, 고구려를 멸망시킨 건 누구죠? 나당 연합군이잖아요. 근데 신라가 도와줬다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자, 왜 그랬냐면, 일단 고구려랑 백제를 다 멸망을 시켜놓고 나서 보니까, 당나라 입장에서는 신라만 멸망시키면 한반도를 전체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하더라. 그러니까 신라가 이제 깜짝 놀래면서 자, 요 한반도에서 당을 몰아내려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옛 백제의 사람들과 옛 고구려 사람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래서 이때 신라가 고구려 유민들을 도와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면서 같이 힘을 합쳐서 당을 쫓아내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부흥운동의 과정에서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한 거예요. 안승이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로 망명을 하게 된 거고, 신라에서는 그러면 안승을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여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받아들여줘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고구려 왕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이 보덕국이라고 하는 게 익산 금마저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만든 고구려 부흥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해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설명하는데, 왜 우리 일제시대 때 임시정부가 어디 있었어? 상하이에 있었잖아요? 그쵸? 남해 외국에 있었지? 마찬가지예요. 지금 고구려 부흥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고구려 부흥 세력이잖아요. 고구려 부흥 세력이 망명정부를 어디다가 차린 거야? 신라 땅에다 차린 거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망명정부를 신라는 도와준 거예요. 왜냐면 당을 쫓아내야 되니까. 이해되죠? 어떤 지금 상황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고구려 왕으로 살았다가 실제로 나라 이름을 이제 보덕국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보덕국으로 나라 이름을 바꿔서 보덕국의 왕으로 임명을 하면서 안승을 신라 편으로 만든 거죠. 말하자면 당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신라의 지원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럼 만약에 제시문에 자, 신라는 고구려 부흥 세력과 백제의 부흥 세력을 지원하였다. 아니에요. 왜냐면 고구려 부흥 세력만 지원한 거지 백제의 부흥 세력은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신라는 고구려 부흥군을 지원했다? 맞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고구려 멸망이랑 안승이라는 인물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이제 고구려 멸망시켰고 백제 멸망시켰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당을 쫓아내는 일이죠. 그래서 나당 전쟁을 해야 되고요. 자, 여러분 여기 제시된 지도는 여러분 다 교재에 나와 있는 지도예요. 그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부흥운동 지도가 지금 언급이 되어 있죠. 그 부흥운동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류성과 임존성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고구려 부흥운동은 오골성과 한성은 재령에 있는 지역이에요. 서울 아니고.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고구려 부흥 세력인데 여기도 있죠. 안승, 금마저라고 하는 여기에다가 보덕국을 세웠구나 라고 하는 거 지도 한번 살짝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제 마지막 나당 전쟁으로 한번 갑시다. 자, 나당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나라가 신라마저도 다 차지하려는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야욕이라고 하거든요. 야욕이 뭐냐면 쓸데없는 욕심, 야망 이런 거를 야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욕심을 부렸네. 자, 그러면 뭘 보고 알 수 있냐? 요런 거. 자,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백제의 옛 땅에다가 웅진 도독부라는 걸 설치했어요. 도독부라는 건 뭐냐면 왜 우리 한군현 이런 것처럼 당나라가 자신의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자신의 관청을 설치해서 이 지역을 지배체제로 넣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게 바로 도독부. 자,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여기는 백제의 땅이라고 치면 계림은 어디냐? 여기가 신라, 경주거든요. 경주. 그러면 경주에다가도 지금 도독부를 설치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신라는 안 망했잖아. 그럼 망하지도 않은 남의 나라 땅에다가 이런 거를 설치했다? 그럼 이건 사실 무시한 거지, 신라를. 그래서 이거 당나라가 욕심부리네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의 옛 땅에다가는 안동 도호부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데 도독부보다 도호부가 조금 더 단위가 큰 거예요. 여기는 쉽게 말하면 군청, 시청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건데 단위가 조금 다르죠. 자, 어쨌든 도독부나 도호부를 이렇게 막 설치한 거 보니까 당나라가 욕심을 부리고 있구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야 되지 뭐. 그래서 옛 백제의 세력과 옛 고구려 유민이랑 힘을 합쳐가지고 쫓아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에는 그런 노력들이 등장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취리산 회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취리산 회맹은 이런 거예요. 웅진 도독이랑 계림 도독이랑 둘이 만나서 야, 너네 동맹 맺어. 그래서
당나라가 요 두 나라의 동맹을 주도해서 두 나라 사이에 동맹을 맺게 한 건데, 자, 웅진 도독이 누구였냐면 부여의 왕족 중에, 그러니까 부여가 아니죠. 백제의 왕족 중에 한 명인 부여융, 그러니까 왕자예요, 왕자. 왕자 중에 한 명을 당나라에서 웅진 도독으로 임명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계림 도독이면은 경주잖아요. 신라 땅이잖아요. 여기에 도독으로 임명한 사람은 묵무왕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나라 왕을 자신의 관청에 행정구역에 우두머리로 삼으면서 둘이 모여서 당나라의 주도하에 서로 동맹을 체결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추리산 회맹이라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사건은 뭐냐면 신라 입장에서는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왜냐면 내가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킨 그 지역에다가 더군다나 당나라 관청을 설치했는데 그 우두머리와 내가 왕인데 동맹을 체결하라고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당나라에서 시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기분이 굉장히 안 좋고 더럽고 그리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바로 추리산 회맹.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야? 당을 쫓아내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나당 전쟁을 일으키는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럼 봅시다. 나당 전쟁에서는 일단 첫 번째 소부리주를 설치했다. 옛 백제 땅을 차지했다라고 했죠. 즉 웅진 도독부를 폐지했어요. 자, 웅진 도독부를 폐지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 웅진 도독부를 없애면서 당군을 쫓아내면서 소부리주라는 건 신라의 행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의 관청이라고 봐도 되고, 그래서 신라가 차지했구나. 옛 백제 땅을 신라가 차지했고, 자, 그 다음에 매소성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무찌르게 되고, 자, 그래서 이 매소성 전투에서 우리 보통 이런 표현 쓰죠. 승기를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가 신라로 넘어간 거예요. 아, 신라가 이기겠구나.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벌포 전투를 통해서 당의 수군을 격퇴하면서 요동지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안동 도후부, 평양에 있었던 안동 도후부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면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당 전쟁의 가장 대표적인 전투가 바로 매소성 전투와 바로 기벌포 전투, 이런 것들. 자, 결국에는 676년에 완전한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삼국통일이 마무리되죠. 자, 그러면 삼국통일의 의왕 한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교재 맨 마지막에. 자, 일단 자주적 성격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군을 결국에는 쫓아냈잖아. 그래서 자주적 성격. 자, 그다음에 민족문화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통일 처음 한 거죠. 그래서 민족문화의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한계라는 게 좀 부족한 점이잖아요. 첫 번째, 외세를 끌어들였다. 당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나중에 조선 후기의 역사학자, 일제시대 역사학자 중에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하기도 했냐면 이웃을 끌어들여서 형제를 죽였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아주 혹평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국통일에서 당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평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불완전한 통일이다라고 해서 영토상 그 넓었던 고구려 땅을 전부 다 당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통일을 하게 됐냐면 대동강에서 원산만까지만 통일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자, 소부리주 설치, 매소성 전투, 그리고 삼국통일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삼국통일에서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과정은 예를 들면 660년의 백제 멸망, 이건 여러분 안 써도 돼요. 그냥 제가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고구려 멸망이 나오는데, 자, 663년에 백강전투가 또 중요하죠. 백강전투. 그리고 668년에 고구려 멸망. 그 다음에 671년에 소부리주 설치. 그리고 674년에 안승을 도덕국의 왕으로 임명하죠. 그리고 675년에 매소성 전투. 그리고 676년에 기벌포 전투.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고, 이 중에서는 시험에 연도를 물어볼 때 잘 나오는 게 백강전투, 그리고 소부리주 설치, 그리고 안승, 이 도덕국의 왕으로 임명한, 그리고 매소성 전투 등이 시험에 순서 물어볼 때 잘 나오고,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게 추리산 해맹이에요. 추리산 해맹은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순서 물어볼 때 언급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 헷갈리기 쉬우니까 좀 체크를 해둬라. 이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신라의 삼국 통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기 지도는 이것만 보려고 그래요. 여기가 대동강에서 원산만이고. 그러니까 요 땅 아래쪽만 통일을 한 거지, 요 넓은 요 위에 이 넓은 땅은 다 당에게 그냥 넘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영토상 불완전한 통일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우리는 대동강에서 원산만이라고 하는 요 지도 지역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하고 이제 통일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 교재에서 115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자, 115페이지 보시면은 삼국의 발전이라고 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고, 자, 시기별로 왕들이 정리가 쭉 되어 있고, 중국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정리가 한꺼번에 되어 있는데, 이 표는 여러분이 뭘 이제 찾아보시면 되냐면, 보통 시험 문제에 고구려 왕의 순서대로 연결해라 이런 문제도 물론 출제가 되지만, 자, 지금이 5세기야. 그러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아예 시기를 딱 제시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가로로 보시면 되죠. 가로로. 그러면서 시기별로 각 나라의 어떤 왕들이 같은 시기의 왕들이냐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보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시기는 5세기와 6세기가 시험에는 잘 나오겠죠. 아무래도 중요하니까. 5세기와 6세기는 한번 어느 왕인지 어떤 왕들인지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왕의 업적 한번 쭉 체크해 보시고 정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삼국시대. 자, 이제 그 다음 시대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남북국시대. 자, 이제 단원 제목이 바뀌었죠? 남북국시대로 바뀌었어요. 자, 남북국시대라고 하는 건 남쪽에는 남국이 있고 북쪽에는 북국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었냐면 통일신라, 북쪽에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고구려 멸망한 지 30년 만에 건국이 돼요. 그러니까 나라가 발해와 그리고 통일신라로 이렇게 나눠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통일신라 시대라고 배웠어요. 저는. 그런데 그렇게 해버리면 발해라고 하는 나라를 제대로 인정하고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을 쓰고, 이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득공, 그쵸? 조선 후기 역사학자인 실학자인 유득공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을 처음 쓰죠. 이런 것들도 뒤에 우리 조선 후기 가면 다시 나와요. 알겠죠? 여기서는 우선 이렇게만 여러분 알아두시고 뒤에 가면 어차피 조선 후기에 다시 언급이 될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통일신라랑 발해하기 전에 이거부터. 이거는 지금 여러분 교재 118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예요. 똑같은 거예요. 네, 똑같은 거여가지고 딱 보면은 남북국 시대의 정치 변화라고 해서 이제 그 시기 구분이라고 해서 통일신라의 시기 구분, 신라의 시기 구분으로 나와 있고, 삼국시대에 관해서 기록으로 남긴 삼국시대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역사책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물론 삼국사기가 먼저 쓰여진 책이죠. 순서는 이렇게 썼지만. 그래서 삼국시대를 지금 기록한 책들인데, 이 책에서 신라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시대 구분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삼국유사를 먼저 봅시다, 우리는. 자, 박혁거세에서 지증왕까지를 상고,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를 중고, 그리고 마지막은 하대겠죠. 하고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를 뭘 기준으로 나누냐면, 박혁거세에서 지증왕까지 상고라고 하는 건 여기에는 고유한 왕명을 사용하죠. 여러분 교재에는 나와 있죠. 고유한 왕명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거서간, 사차웅, 이사금, 마립간 이런 고유한 왕명을 쓸 때고, 법흥왕에서 진덕여왕까지는 불교식 왕명을 사용하던 시기예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불교식 왕명. 자, 그 다음에 하고는 중국식 왕의 명칭을 사용하던 시기여서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이건 뭘 가지고 나눈 거예요? 왕의 칭호를 가지고 나눈 거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삼국사기로 갈게요. 자, 박혁거세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진덕여왕까지는 상대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무열왕에서부터 해공왕까지를 중대. 마지막은 뭐 하대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대. 이렇게 나누는데, 자, 그럼 이건 뭘 가지고 나눈 거냐? 자,
박혁거세부터 진덕 여왕까지는 성골이 왕을 하던 시기예요. 성골.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여왕 2명 나오면서 성골 없어졌다라고 했죠. 성골이 왕을 하던 시기고, 자, 그러면 성골이 대가 끊어졌으니까 그 다음엔 누가 해야 되냐? 그 다음 단계를 진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대는 이 무열왕 김춘추가 진골이거든요. 그래서 진골이 왕이 되던 시기인데, 자, 그런데 이때는 무열왕의 아들 쭉 아들로 이어져요. 이런 걸 직계라고 하죠. 그래서 무열왕의 직계가 왕을 하던 시기 진골 무열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열왕의 아들 문무왕, 신문왕 이렇게 쭉 아들로 내려오는데 문제는 여기서 대가 끊긴 거죠. 해공왕이 피살을 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왕할 사람이 없는 거지. 말하자면 직계가 이제 아닌 거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왕이 된 게 누구냐? 자, 그 다음부터는 선덕왕부터는 자, 이제 무열왕의 직계가 끝나고 진골 중에서 똑같은 진골이긴 한데 진골 중에서 꼭 무열왕계가 아닌 나머지 반계에서 왕이 나오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내물왕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물왕의 자손이 다 김씨잖아요. 김씨부터 왕을 하기 시작한 게 내물왕이니까. 그래서 요 김씨들 중에서 주로 이제 왕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무열왕의 직계가 왕을 할 때는 중대. 나머지 반계에서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기는 하대.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뭘 가지고 나누는 거냐면 왕의 혈통을 가지고 진골이냐 아니면 성골이냐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 거니까 왕의 혈통을 가지고 나누는 거고 여러분하고 제가 얘기할 때 더 많이 쓰는 건, 더 많이 언급하는 건 삼국사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는 신라 상대 그러면 아, 요 시기구나. 신라 중대 하면 딱 요 시기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상대는 통일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통일 전. 이미 다 배웠어, 우리가. 자, 그리고 중대와 하대가 통일 즈음부터 통일 이후 멸망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하시면 되냐면 신라 중대는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나라가 좀 잘 돌아갈 때, 통일 직후.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라 하대는 자 이제 나라가 망해가는 시기예요. 이제 신라 말기. 망해가는 시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할 거고 자, 요 다음부터는 이제 중대와 요 다음 이제 내용부터는 하대를 사실은 비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 신라 중대야 하대야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 그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는 중대냐 하대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볼 거고 가장 큰 차이점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자, 삼국통일을 왕이 주도해서 성공을 했어요. 자, 왕권은 어떻게 될까요? 완전 세지겠지. 자, 왕이 막 내가 하자고 했는데 봐봐 성공했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구 늘어났지, 영토 늘어났지. 당연히 막 왕이 막 힘이 세지겠죠? 여기는 왕의 권한이 세지는 시기. 자, 그러면 왕과 항상 대립하는 건 누구예요? 귀족, 그죠? 특히 여기는 진골 귀족. 그래서 여기서 진골 귀족의 힘은 당연히 약화되는 시기.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고. 자, 그런데 신라 하대로 넘어가면서 이 시기에는 왕위쟁탈전이 막 벌어지는 시기예요. 왕이 막 계속 바뀌는 시기고 하다 보니까 왕의 권한은 약화되는 시기. 그리고 진골 귀족이 서로 왕 되려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면서 세력을 키워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골 귀족의 힘은 세지는 시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래서 아, 여기는 왕권이 강화, 여기는 왕권이 약화. 그래서 이런 대립 시기구나 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고 그와 더불어서 뭐 토지제도, 중앙정치 이제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시기이니까 여러분은 중대의 특징인지 하대의 특징인지 그리고 중대의 왕인지 하대의 왕인지 구별하는 그런 문제들이 이 통일신라 시대, 이제 요 남북국 시대에는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118페이지부터는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또 우리 시간이 됐으니까 한 10분만 쉴까요? 12시까지만 딱 쉬었다가 이어서 바로 남북국 시대로 들어가도록 할게요.